안녕하세요. 백만송이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동의보감 과학을 논하다입니다. 지은 이는 박석준 님입니다. 경희대 한의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구 한의대 한의학과 교수를 역임하신 분입니다. 이 책은 고전의서인 동의보감이 만들어진 과정부터 내경편의 정기신을 중심으로 우리의 몸과 몸에 오는 병, 사람의 감정, 마음까지 다스리는 방법 등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고 평소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읽어드릴 부분은 양생에 대한 것입니다. 양생은 건강관리를 잘해서 장수를 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양생의 7가지 비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그 밖의 양생법들, 몸에 좋은 보약 등에 대해서 오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양생의 7가지 비밀. 진리는 간단하고 쉽다고 했다.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해야 하는 양생이야말로 복잡하고 어렵다면 누구나 따라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좋은 양생법은 간단하고 쉬워야 한다. 이제 가장 간단한 양생법을 소개한다. 첫째는 말을 적게 하는 것이다. 말이란 내 몸 안의 기가 빠져나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말을 적게 하면 몸의 기가 잘 보존된다. 말로써 말 많으니 말 않을까 한다는 속담도 있는 것처럼 불필요한 말은 사람 사이의 관계도 힘들게 한다. 둘째는 색욕을 경계하는 것이다. 경계한다는 것은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조심하고 주의한다는 말이다. 색을 경계하면 정을 잘 기를 수 있다. 셋째는 맛이 진한 음식을 적게 먹는 것이다. 진하다고 해서 반드시 기름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너무 달고 너무 맵고 너무 짠 음식처럼 맛이 진한 음식 모두를 말한다. 맛이 진한 음식을 적게 먹으면 혀를 잘 기를 수 있다. 넷째는 늘 침을 삼키는 것이다. 동의보감에서 침은 우리 몸에서 가장 정미로운 액체라고 하였다. 한의학에서 볼 때 침은 콩팥에서 만들어진다. 콩팥에 정이 침으로 변한 것이다. 이 정은 오장으로 흘러 들어가 오장을 살려준다. 그러므로 침을 잘 삼키면 오장의 기가 튼튼해진다. 반대로 침을 자주 뱉으면 오장은 물론 근본적으로는 콩팥을 상하게 된다. 실제로 어떤 사람이 체중을 줄이기 위해 하루에 우유 한 팩을 먹고 거기에 침을 뱉어 채웠다. 그렇게 한 달을 하자 체중은 확실하게 줄었지만 이후 그 사람은 평생 허약한 상태로 지내야 했다. 다섯째는 크게 화를 내지 않는 것이다. 살면서 화를 내지 않을 수는 없다. 무조건 화를 참으면 스트레스가 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화를 내더라도 크게 내지 말라는 것이다. 화를 내면 무엇보다도 간을 상하게 된다. 여섯째는 음식을 맛있게 먹어서 위의 기를 기르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맛있게 먹는 것이지 맛있는 음식을 먹으라는 것이 아니다. 맛있게 먹는 것은 어떤 음식이든 그것을 달게 먹는 것을 말한다. 노자에도 자기가 먹는 음식을 달게 여기라는 말이 나온다. 일곱째는 생각을 적게 하라는 것이다. 노심초사라는 말이 있다. 억지로 힘써 생각하여 애가 타는 것을 말한다.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것을 가지려는 욕심, 돈과 권력과 명예가 그런 욕심의 대상이며 아름다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도 그런 대상이다. 그런 대상을 가지려는 욕심과 그것을 지키려는 욕심이 힘써 생각하게 하고 애타게 한다. 그러다 막상 그런 대상을 잃고 나면 큰 슬픔과 분노에 빠진다. 그러면 심장을 상하게 된다. 이상 7가지는 양생을 위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수칙이다. 그런데 소개하고 보니 간단하기는 하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다. 작은 의사는 사람을 살리고 큰 의사는 나라를 살린다는 말이 있다.
의료인만이 아니라 나라 사람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갖고 하나씩 바뀌어 간다면 위의 수칙은 지키기에 너무도 간단하고 쉬운 수칙으로 바뀔 것이다. 하지 말아야 할 것들. 양생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지나침과 모자람이 없게 하는 것이다. 이를 고르다고 한다. 한자로는 평이라고 하는데 평은 평균이 아니고 비유하자면 그릇에 물을 채웠을 때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상태다. 걸어도 너무 빨리 걷지 않고 보아도 지나치게 보지 않는다. 먹어도 지나치게 먹지 않고 지나치게 배고프기 전에 먹는다. 늘 움직여 일을 하지만 이것도 지나치게 하지 않는다. 너무 오래 서 있거나 오래 앉아 있거나 오래 누워 있거나 오래 보거나 오래 듣지 않는다. 기쁨도 지나치면 병이 된다. 하물며 화나 슬픔은 더욱 몸을 상하게 한다. 근심과 걱정은 물론 기쁨도 즐거움도 줄인다. 좋아하는 것은 물론 미워하는 것도 줄인다. 지나치면 몸을 상하게 된다. 몸을 상한다는 말은 금방 다쳤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고 오래 쌓이게 되면 수명을 손상시킨다는 말이다. 이러한 원칙 이외에 양생에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잘 때 머리를 두는 방법이다. 동의보감에서는 계절에 따라 머리 두는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봄에는 동쪽으로 머리를 두고 가을과 겨울에는 서쪽으로 머리를 두는데 꼭 피해야 할 방향은 북쪽이다. 현실적으로 계절에 따라 머리 두는 방향을 바꾸기가 어렵다면 최소한 추운 기운이 내려오는 북쪽만큼은 피해야 한다. 또 하나 지켜야 할 것은 머리를 늘 차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머리는 우리 몸의 모든 양기가 올라가는 곳이다. 자연 상태에서도 햇볕을 직접 받게 되는 머리는 늘 양기가 몰리기 쉽다. 그러므로 머리는 차게 해야 음양의 조화가 맞는다. 메밀 껍질로 베개를 만드는 이유도 메밀의 성질이 차기 때문이다. 그래서 머리를 감싸는 너무 푹신한 베개는 건강에 좋지 않다. 또한 온돌과 같이 난방도 방바닥에서 올라오는 방식을 택해야 머리가 자연스럽게 차게 된다. 동의보감에서는 양생의 금기를 이렇게 말한다. 하루의 금기는 저녁을 배부르게 먹지 않는 것이고 한 달의 금기는 금음에 술을 많이 먹지 않는 것이고 한 해의 금기는 겨울에 멀리 가지 않는 것이며 평생의 금기는 밤에 불을 켜고 성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다. 인류는 원래 두 끼를 먹어왔다. 16세기 중반을 살았던 율곡 이이의 10만 양병설은 하루 두 끼를 기준으로 군량미를 계산했다고 한다. 그리고 1894년에 출간된 이재마의 동의수세보원에서도 하루 두 끼보다 더 먹어서 생기는 피해를 말하고 있다. 이를 보면 지금으로부터 100년 정도 전만 해도 하루 두 끼를 먹었다는 말이다. 그러던 것이 산업화와 더불어 세끼 식사로 바뀌었다. 이는 일정하게 정해진 하루 3교대 공장제 노동 혹은 하루 8시간 노동이라는 조건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자연의 흐름과 몸의 흐름과는 관계없이 산업화와 더불어 양생의 기준도 자연에서 기계로 바뀐 것이다. 오늘날 성인병이나 각종 암과 같은 질환은 바로 이런 식사의 원칙을 벗어났기 때문에 생기는 것일 수 있다. 150만 년에 걸친 인류의 생물학적 진화와 1에서 200년 정도의 문화적 진화가 서로 어긋났기 때문에 몸이 망가진 것이다. 그러므로 아침은 넉넉하게, 점심은 약간 적게, 그리고 저녁은 아주 적게 먹는다면 건강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이렇게 먹으면 무엇보다도 몸매가 날씬해진다. 살찐 사람은 살이 빠지고 너무 마른 사람은 오히려 살이 찐다. 각종 성인병과 같은 질환을 막을 수도 있다. 이외에도 금기는 많다. 특히 성생활과 관련된 금기가 많다. 큰 비와 바람, 짙은 안개, 심한 더위와 추위, 심한 눈, 천둥, 번개가 있는 날과
어두침침한 날에는 모두 성생활을 금하라고 말한다. 화가 났거나 슬프거나 감정이 크게 술렁일 때도 금한다. 술 마신 뒤의 성생활은 금기 중에 금기다.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가지면 오장의 기가 모두 뒤집어진다. 또한 여성이 임신을 했거나 월경을 하고 있을 때는 성관계를 갖지 않는다. 이걸 다 지키다 보면 1년 중 성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은 얼마 되지 않을 듯 싶다. 양생의 길은 멀기만 하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쌓여 조금씩 내 몸을 망가뜨리고 결국에는 몹쓸 병이 되고 나서 후회하는 길을 택할 것인지, 힘들어도 양생의 원칙과 금기를 지킬 것인지는 스스로의 선택이다. 계절에 맞는 양생법. 날이 추워지면서 저절로 따뜻한 것을 찾게 된다. 특히 음식은 더욱 그렇다. 그런데 더울 때 찬 것을 찾고 추울 때 더운 것을 찾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같지만 사실 그렇지만은 않다. 동의보감에서는 오직 여름 한철이 양생하기 어렵다고 한다. 왜냐하면 입에서는 찬 것을 찾지만 몸속에서는 오히려 더운 것을 찾기 때문이다. 밖이 더우면 우리 몸속은 상대적으로 차가워진다. 음기가 속으로 숨어 있게 되는 것이다. 이를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음기가 몸속에 숨어 있다가 다시 차가운 음기를 만나게 되면 복음이 기승을 부려 탈을 일으킨다. 여름에 찬 음식을 먹고 설사를 하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므로 여름에는 반드시 더운 음식을 먹어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의 습관과 입맛은 여름에 냉면을 먹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이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며 이런 일이 여러 번 계속되면 반드시 몸을 상하게 한다. 외국, 특히 더운 지역의 현지 식당에 가면 뜨거운 차를 내놓는 데 비해 한국 사람들은 얼음물을 찾는다. 얼음물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식당은 난감해하기 일수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자주 가는 식당에서는 얼음을 준비해 놓고 아예 처음부터 얼음물을 내온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리고 나서 배탈이 나면 물을 갈아 먹어서 그렇다고 생각한다. 오염된 물을 먹어서 배탈이 나기도 하지만 더운 곳에서 찬물을 먹어서도 배탈이 난다는 데는 생각이 미치지 않는다. 여름에 찬 음식은 무엇을 상하게 하는가? 첫 번째로는 위를 상하게 하고 두 번째로는 대장을 상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콩팥을 상하게 한다. 한의학에서 콩팥은 생식을 담당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관이다. 생식을 담당한다는 것은 흔히 말하는 정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이다. 결국 여름에 찬 음식은 콩팥을 상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계절과 관계없이 술을 먹고 나서 찬 음료를 먹는 것도 콩팥을 상하게 한다. 술을 먹고 나서는 뜨끈한 음식을 먹어서 땀을 내는 것이 좋다. 콩나물국이 해장에 좋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콩나물국이 해장에 도움이 되는 것은 콩나물 자체도 해장의 기능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뜨끈한 국물이어서 땀을 내기 때문이다. 열을 내는 고춧가루를 쳐서 먹으면 더욱 좋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콩나물에 해장하는 성분만 빼내어 그것을 차게 해서 먹는다. 그렇게 하면 일시적으로는 술이 깰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는 콩팥을 상하게 한다. 그러면 겨울에 찬 음식을 먹는 것은 어떨까? 원래 냉면은 추운 겨울에 얼음이 둥둥 뜨는 동치미 국물에 말아 먹었다. 다시 말해서 겨울 음식이라는 것이다. 겨울은 밖이 추운데 비해 몸속은 상대적으로 따뜻하다. 그러므로 가끔씩 냉면을 먹는 것은 몸에 별다른 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도 너무 자주 먹으면 콩팥을 상하게 한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뜨거운 음식도 좋지 않다. 특히 겨울에 너무 뜨거운 음식을 먹어서 땀을 흘리게 되면 몸 안의 양기가 빠져나가게 된다. 그래서 설렁탕 같은 음식을 먹을 때에도 여름에는 땀을 내는 파를 많이 넣어 먹지만 겨울에는 파를 넣지 않고 먹어야 한다. 또한 여름에는 아무리 더워도 배만은 덮고 자야 한다.
배를 차게 하고 거기에 찬 음식까지 먹게 되면 가을이 되어 반드시 학질이나 설사를 하게 된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차도 아주 찬 것, 뜨거워도 아주 뜨거운 것을 찾는다.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들떠 있기 때문이다. 한의학에서는 이를 심장의 기능이 지나치게 되어 그렇게 된 것으로 본다. 심장의 기능이 항진된 것이다. 심장 기능이 항진되면서 마음이 들뜨고 들뜬 마음에 치우친 것을 찾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양생의 문제는 결국 음식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일 것이다. 그 밖의 양생법들. 동의보감이라는 책은 양생법을 다룬 책이라고 할 정도로 양생에 관한 말이 많이 나온다. 앞에서 소개했던 양생법과 더불어 자잘하지만 일상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을 몇 가지 소개한다. 첫째, 밥을 먹고 나서는 200걸음을 걷는다. 밥을 먹고 나서 걸으면 소화가 잘 될 뿐만 아니라 당뇨와 같은 병을 예방할 수 있다. 단, 걸을 때는 천천히 걸어야 한다. 이 방법은 쉽고도 간단한 데다가 분명한 효과가 있으므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 둘째, 배는 자주 문질러 준다. 배를 문지를 때는 손바닥으로 천천히 시계 방향으로 둥글게 문지른다. 장의 운동을 도와주면서 몸 전체에 기를 잘 돌게 해준다. 셋째, 머리는 자주 빗어준다. 머리를 빗을 때는 가능하면 나무로 된 빗을 사용하고 두피까지 자극이 가도록 앞에서 뒤로 끝까지 천천히 빗는다. 한 번에 100번 정도 빗어준다. 머리로 몰리기 쉬운 양기를 흩어주어 탈모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기의 순환도 원활하게 해준다. 넷째, 배가 부를 때는 서서 소변을 보고 배가 고플 때는 앉아서 소변을 본다. 배가 고플 때는 기가 허해져 있는 때이므로 서서 소변을 보면 기가 더 빠져나가 어지럽거나 심하면 실신할 수도 있다. 이를 배뇨성 현운이라고도 한다. 다섯째, 코 속의 털을 자주 깎아준다. 코는 외부의 기가 들어오는 곳이므로 기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이다. 유난히 코털이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는 그 사람의 혈이 지나치게 왕성하기 때문이다. 혈은 기와 더불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혈이 지나치면 이 역시 바람직한 상태가 아니다. 코털을 깎되 단 코털을 뽑는 것은 금기다. 코털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외부의 나쁜 것들을 막아주는 일을 할 수 있는데 뽑아버리면 더 이상 자라지 않거나 때로 염증을 일으켜 심각한 병을 만들 수 있다. 여섯째, 음식을 골고루 먹을 것이 아니라 맛을 골고루 먹어야 한다. 아무리 여러 가지 음식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늙은 호박이나 아이스크림, 초콜릿, 사탕과 같이 단 음식만 먹었다면 한의학적으로 볼 때는 한 가지 음식만 먹은 셈이 된다. 맛을 한쪽으로 치우쳐 먹게 되면 반드시 그와 연관된 몸의 부분을 상하게 되고 몸 전체의 균형이 깨져 몸을 상하게 된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상한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이 쌓이면 상하게 된다는 말이다. 동의보감에서는 신 음식을 많이 먹으면 힘줄을 상하고 쓴 음식을 많이 먹으면 뼈를 상하고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살에 해가 되며 매운 음식을 많이 먹으면 정기를 해치고 짠 음식을 많이 먹으면 수명을 줄인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요즘의 음식은 모두 달고 맵고 짜다. 식초도 듬뿍 넣어 시큼하게 먹는다. 쓴 커피를 물 마시듯 마신다. 좋아하는 맛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맛이 너무 진하다. 음식이 아니라 맛을 골고루 먹어야 한다. 그것도 담백하게 먹어야 한다. 특히 인공조미료는 단맛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모든 맛을 진하게 한다. 몸에 백해무익한 것이므로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일곱째,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묽은 죽을 먹고 저녁은 적게 먹는다. 일어나 바로 죽을 먹는 것은 자고 나서 뱃속이 비어 기가 허해져 있기 때문에 이를 보하기 위한 것이다.
물론 아침 식사는 밥을 넉넉하게 먹는다. 어떤 사람은 조반 석죽, 곧 아침에는 잘 차려진 음식을 먹고 저녁에는 죽을 먹는다는 말이 일제가 우리 민족을 가난하다고 얕잡아 보기 위해 한 말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데 조반 석죽은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지켜온 훌륭한 양생법이다. 이와 반대로 아침을 굶고 저녁을 배불리 먹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몸을 상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여덟째, 아침에도 그러하지만 저녁에는 반드시 양치를 한다. 양치를 한 다음에는 물 이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아홉째, 혼자 자는 것이 뜸을 뜨거나 보약 먹는 것보다 낫다. 이는 성생활을 자제하여 정을 쏟아버리지 않는 것이 몸을 보하는 것보다 낫다는 말이다. 특히 겨울은 정만이 아니라 땀까지 쏟아버리게 되므로 더욱 삼가야 한다. 10번째, 마음을 다스린다. 이는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줄이는 것이다. 동의보감에서는 돈과 재물이 생기는 데에는 분수가 있으므로 만족하면 이롭고 억지로 얻으려 하는 것은 큰 병이다. 욕심을 적게 하면 결국 얽매이는 것이 없고 신이 고요하면 저절로 늘 편안하게 되니 돈은 평생 닦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앉거나 누워서 바람을 쏘이지 말고 목욕은 따뜻한 곳에서 자주 하라고 하였다. 비늘이 없는 생선이나 들짐승, 날짐승의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한다. 술을 먹어도 저녁에는 취할 정도로 먹지 말아야 한다. 화를 내더라도 특히 새벽에는 화를 내지 말아야 한다. 양치질은 아침에도 해야 하지만 밤에는 반드시 해야 한다. 저녁에 먹는 것보다 아침에 먹는 것이 좋다. 슬픔은 물론 기쁨도 지나치면 안 된다. 9시 반에는 잠자리에 들어 청고를 울리고 새벽 3시 반에는 일어나 침으로 양치한다. 청고를 울린다는 것은 두 손바닥으로 양쪽 귀를 가리고 두 번째 손가락을 세 번째 손가락 위에 올려놓았다가 뒤통수를 퉁겨 그 소리를 듣는 것이다. 24번 한다. 침으로 양치한다는 것은 혀로 입안을 휘저어 침이 충분히 나오면 그 침으로 36번 양치질한 뒤 한 모금을 3번에 나누어 꿀꺽 소리가 나도록 삼키는 것이다. 땀이 날 때는 바람을 맞고 서 있지 않는다. 땀을 들인 다음 바람을 쐰다. 배가 고플 때는 차를 마시지 않는다. 아침 식사 대신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차는 오래 발효된 것이 아니면 대개 그 성질이 차며 위의 기를 깎아낸다. 배가 고플 때는 위의 기가 허해졌을 때다. 이때 차를 마시면 위를 상하게 된다. 인삼을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인삼의 약효는 전과 같지 않지만 오히려 그 약화된 약성 때문에 대중화의 길로 나갈 수 있었는지도 모른다. 좋은 약을 누구나 쉽게 값싸게 복용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의미로든 좋은 일이다. 그러나 요즘의 대중화를 보면서 매우 염려스러운 점이 있다. 그것은 인삼의 남용이다. 인삼이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그것은 기본적으로 약이다. 약이란 음식에 비해 한쪽으로 치우친 기운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음식도 한 가지만 오래 먹으면 병이 되는데 하물며 같은 약을 오랫동안 복용하면 어떻게 될까? 인삼은 양기를 보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몸은 정기신으로 되어 있다. 정과 신은 놔두고 기만 보해준다면 결국에는 균형이 깨져 병을 불러올 것이 자명한 이치다. 인삼은 자연에 비유하자면 태양이다. 바닷물은 놔두고 태양이 좋다고 태양만 자꾸 늘려가다 보면 바닷물은 마르고 땅은 말라버릴 것이다. 한의학에서는 예로부터 아이들은 양기 덩어리여서 양기를 보해주는 인삼이나 부자와 같은 뜨거운 약을 함부로 쓰지 말라고 했다. 오히려 바닷물에 해당하는 것, 즉 음기를 보충해 주어야 한다고 했다. 그것이 소화치료의 대원칙이다. 그러므로 특별하게 양기가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면 아이는 물론 어른도 장기간 복용해서는 안 된다. 가뜩이나 양기가 넘쳐 들떠있는 아이들에게
또 양기를 더하는 것은 불난집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다. 그러고는 아이가 산만하다고 정신과 치료를 하거나 심리치료를 시킨다. 인삼은 절대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정기신을 보하는 경옥고. 한마디로 경옥고는 정기신을 모두 보해줌으로써 노인을 다시 젊어지게 한다고 한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항노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동의보감에서는 흰머리가 검어지며 빠진 이가 다시 생기고 걸어 다니는 것이 말이 달리는 것과 같아진다고 했다. 경옥고는 질병의 치료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 그래서 동의보감에서는 경옥고를 5제로 나누면 반신불수 환자 5사람을 구할 수 있고 이 약을 10제로 나누면 노체, 즉 폐결핵 환자 10사람을 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실제 최근의 실험 논문에 의하면 결핵균에 대한 일정한 효과가 확인되었으며 폐암에도 효과가 있고 심장질환에도 활용될 수 있으며 피로회복에도 좋은 효과가 있고 노화에 대한 항산화 효과를 갖고 있고 이외에도 다양한 효과가 속속 밝혀지고 있는 중이다. 일반적으로 경옥고는 노인과 허약한 사람들에게 좋으며 중풍후유증 환자, 수면이 부족한 수험생, 운동선수, 술, 담배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좋으며 만성위장질환, 폐결핵 등 만성소모성 질환, 임산부의 산후조리, 큰 병을 앓고 난 뒤에 몸 보양, 소아의 발육부진, 중년 남성의 기력회복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중년 여성의 경우 일반적인 건강만이 아니라 기미가 없어지면서 화장이 잘 받는다든지 붓기가 빠지면서 살도 같이 빠진다든지 하는 부수적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다. 다이어트로 굶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도 경옥고를 복용하면 공복감을 줄이고 몸에 필요한 최소한의 영양균형을 잡아줄 수 있으므로 다이어트를 할 때 보조식품으로도 안성맞춤이다. 다만 간혹 경옥고가 잘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는 체질로 보면 대개 태양인인 경우에 해당하는데 태양인의 숫자가 매우 적은 만큼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흔한 경우가 아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삼이 아니라 홍삼 경옥고를 복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외에 몸에 열이 많거나 평소 인삼이 잘 받지 않던 사람도 경옥고를 먹을 때 몸의 반응을 보아가면서 먹는 것이 좋다. 경옥고는 정기신을 기른다는 점에서 가장 완벽한 보약이다. 보통 하루에 2번, 허약한 정도에 따라 3번까지도 먹을 수 있으며 한 번에 한 숟가락씩 따뜻하게 데운 술이나 끓인 물에 타서 먹는다. 술로 먹을 경우에는 정종과 같은 곡주가 좋다. 먹을 때 파, 마늘, 무, 식초, 신음식 등은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다. 국내 건강식품 시장의 규모가 3조를 넘는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영양제 하나의 시장도 20조가 넘는다고 한다. 그 영양제의 상당 부분을 한국 사람들이 소비할 것으로 추측된다. 뼈에 좋다고, 눈에 좋다고, 간에 좋다고, 비타민은 무조건 좋다고 각종 영양제와 건강식품을 먹는다.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경옥고를 전 국민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이 의료비와 건강을 위한 지출을 줄이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경옥고는 생명 자체를 온전하게 해주어 병 자체가 생기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 아마도 그런 이유 때문에 경옥고가 보급되는 것을 반대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경옥고가 전 국민의 보약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신형장부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신형은 밖에서 보아 알 수 있는 몸의 모습을 말한다. 그러므로 이 그림은 기본적으로 몸의 안을 해부해서 본 것이 아니라 몸의 겉에서 보고 알아낸 모습을 그린 것이다. 신형장부도는 비유하자면 사람이 살아갈 지배 구조를 보여준다. 이는 해부학적인 구조가 아니라 정기신이라는 기능이 작동하는 공간의 구조다. 한마디로 기의 흐름을 보여주기 위한 구조다. 그러므로 해부학적인 관점에서 이 그림을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정근대에 그려진 그림의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이 그림을 볼 때에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비스듬하게 내려가면서 보아야 한다. 신영장부도의 이 사람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을 보고 있다. 왼쪽에서부터 보기 시작하면 뒷머리와 목을 거쳐 배꼽으로 시선이 빠져버리게 된다. 반면 오른쪽에서부터 보면 이 사람의 눈에서부터 비스듬히 내려가면서 척추뼈처럼 생긴 것과 마주치게 된다. 사람의 정면이 아니라 옆모습을 그린 것도 바로 이 구조물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신영에서 신은 원래 임신한 여자가 몸을 일으키는 모습을 본뜬 것이다. 죽어있는 고정된 몸이 아니라 살아있는 움직이는 몸이다. 생명을 품고 있는 몸이다. 반면에 형은 형틀처럼 고정된 몸의 틀, 몸의 집이다. 그러므로 신형이라고 하면 동적인 몸과 정적인 몸을 모두 아우르는 말이 된다. 일정한 틀을 갖고 살아 움직이는 몸, 이것이 동의보감에서 다루는 몸이다. 이런 전제하에 먼저 머리를 보자. 머리에는 뇌가 있다. 그런데 단순히 뇌라고 하지 않고 수의 뇌라고 했다. 뇌는 독자적인 구조물이 아니라 뇌수와 척수가 모이는 곳이다. 그래서 뇌수와 척수의 바다라는 뜻에서 수의 뇌라고 하였다. 수는 선천적으로 받은 신의 전기와 후천적으로 먹은 음식인 수곡의 가장 정밀로운 물질에 의하여 생긴다. 수는 뼈를 길러주어 튼튼하게 하고 뇌수를 든든하게 한다. 뇌에 가득 차면 몸이 가볍고 든든해져서 오래 살 수 있으나 수가 부족하면 머리가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가 나며 다리가 시큰시큰하고 힘이 없으며 눈이 잘 보이지 않고 피로해하며 누우려고만 한다. 정신적인 장애도 따른다. 뇌에 모인 수는 등 쪽으로 도르래에 해당하는 척추를 따라 내려간다. 마치 도르래처럼 몸의 위와 아래를 연결하며 척수가 이 속을 돌고 있다. 정에서 만들어진 수가 이 길을 따라 돌아 온몸에 퍼진다. 이를 바탕으로 기가 돌게 되고 여기에서 신이 나온다. 몸 안을 들여다보면 횡격막을 중심으로 오장육부가 배치되어 있다. 물론 각 장기의 모양이나 위치는 근대 서양의학의 그것과 다르다. 이는 실제의 장기 모습을 그리려 한 것이 아니라 각 장기가 행하는 기능과 역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 했기 때문이다. 신형장부도에서 특징적인 것은 배 부분이다. 배는 마치 물결이 출렁이는 것처럼 그려졌다. 이는 호흡하며 움직이는 모습을 상징한 것이다. 또한 배꼽도 실제보다 과장되게 크게 그렸다. 이는 배꼽이 우리 몸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배꼽은 단전이 위치하는 곳이어서 호흡의 중요한 부위가 된다. 배꼽에 뜸을 떠서 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중요한 자리이기도 하다. 허준은 이 그림을 그려 넣으면서 그림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먼저 사람의 머리가 둥근 것은 하늘을 본받은 것이고 발이 모난 것은 땅을 본받은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팔다리와 장부 등 모든 몸의 모습도 자연의 그것을 본받은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사람과 자연의 통일성을 말하는 것이다. 사람은 자연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자연 그 자체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의 질서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말이다. 자연이 대우주이고 사람은 그것을 닮은 소우주라는 생각은 동서를 막론하고 공통적인 것이었다. 플라톤이 그러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러하고 갈레노스가 그러하다. 아니 근대 이전의 많은 서양 사고는 바로 이러한 대우주 소우주의 도식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동아시아에서는 이러한 사고가 더 두드러진다. 물론 동양과 서양의 세계관과 우주관은 서로 다르다. 예를 들어 플라톤의 우주는 4가지 원소에 기초한 수학적으로 구성된 우주였다. 이에 비해 동아시아의 우주는 5가지 행, 즉
오행에 기초한 기의 우주였다. 허주는 이러한 사람과 우주와의 통일성에 대해 말하면서 사람의 겉모습에서 드러나는 것을 두고 매우 중요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허주는 사람의 형체는 긴 것이 짧은 것만 못하고 큰 것이 작은 것만 못하며 살찐 것이 여윈 것만 못하다고 말한다. 키 큰 사람보다는 작은 사람이 더 낫고 뚱뚱한 사람보다는 마른 사람이 더 낫다는 것이다. 피부색도 흰 것이 검은 것만 못하며 파릇한 색이 짙푸른 것만 못하고 색이 엷은 것은 진한 것만 못하다. 살찐 사람은 습기가 많고 여윈 사람은 화가 많으며 흰색은 패기가 허한 것이며 검은색은 신기가 넉넉한 것이라는 것이다.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마른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반대의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언급으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사람의 형과 색이 이미 이렇게 다르고 장부도 역시 다르니 비록 겉으로 보이는 증상이 같을지라도 치료법은 확연히 다르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동의보감이 병이 아니라 사람의 몸을 중심으로 본다는 관점을 명확하게 한 것이며 이는 뒷날 이재마의 사상의학으로 발전하게 된다. 오래 사는 사람, 일찍 죽는 사람. 동의보감에서는 수명의 차이가 부모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한다. 처음 태어날 때 부모 모두의 왕성한 기를 받은 사람은 상이나 중의 수를 누리고 어느 한쪽만의 왕성한 기를 받은 사람은 중하의 수를 누리며 양쪽이 모두 쇠약한 기를 받은 사람은 몸을 잘 가꾼다 해도 겨우 하의 수를 누릴 뿐이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일찍 죽는다고 말한다. 이렇게 보면 건강은 타고나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 것이다. 건강이 타고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의학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인가? 약하게 타고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동의보감에서는 이에 대한 답도 마련하고 있다. 아무리 잘 타고났어도 외부로부터 풍한 서습 같은 나쁜 기에 침입을 받거나 배고픔과 포식, 지나친 노동으로 몸을 손상시킨다면 일찍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일찍 죽게 되는 요인으로 다음에 세 가지를 든다. 하나는 외부의 나쁜 기운이다. 너무 덥거나 춥거나 습하거나 건조한 것이 모두 나쁘다. 외부의 기운이 지나치게 세거나 갑작스럽거나 때에 맞지 않으면 모두 몸을 해칠 수 있다. 또 하나는 음식을 잘 조절하지 못한 것이 중요한 요인이다. 사람들은 보통 무엇을 먹을지 염려하지만 그것이 어떤 음식인지보다는 어떻게 먹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다. 그래서 가장 먼저 지나친 배고픔이나 배부름을 들었다. 외부의 요인과 마찬가지로 음식도 지나치거나 갑작스럽거나 때에 맞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나친 노동을 들었다. 원문에서는 노역이라고 하였으므로 이는 이를 강제로 억지로 한 것이다. 특히 지나친 노동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정근대의 동아시아에서는 노동이라는 말을 좋게 보지 않았다. 노는 열이 펄펄 나게 힘을 쓰는 것이다. 자기 힘에 붙이는 일을 애써 하는 것이다. 노동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근대적 민중의 힘이 자각된 이후의 일이다. 동은 균형을 깨는 일이다. 동이 깨는 균형은 고정된 움직이지 않는 균형이 아니라 음양이라는 기가 이루고 있던 균형이다. 자연의 질서다. 동은 바로 그런 질서를 깨는 것이다. 힘에 붙이는 일을 애써하면 몸의 균형이 깨진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게으름을 경계하는 것만큼 지나친 노동을 경계하고 있다. 운동 역시 마찬가지다. 적절한 일과 움직임은 좋지만 지나친 것은 나쁜 것이다. 이와 연관하여 재미있는 실험이 있다. 소식이 좋다는 말은 누구나 들어보았을 것이다. 간단한 쥐 실험으로 적게 먹은 집단이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동의보감에서도 이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곡기가 원기를 이기면 그 사람은 살이 쪄서 오래 못 살고 원기가 곡기를 이기면 그 사람은 마르지만 오래 산다. 여기에서 곡기가 원기를 이긴다는 말은 그 사람이 타고난 그릇의 크기를 넘어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이다. 반대로 원기가 곡기를 이긴다는 말은 자신의 그릇보다 적게 먹는다는 말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으로 적게 먹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릇에 맞게 약간 적은 듯이 먹는다는 점이다. 그런데 여기에 운동을 추가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쥐를 네 집단으로 나누어 놓고 가 집단과 나 집단에는 모이를 많이 주되 가 집단은 운동을 조금만 하게 하고 나 집단에는 운동을 많이 하게 한다. 다와 라 집단에는 모이를 적게 주되 다 집단은 운동을 조금만 하게 하고 라 집단에는 운동을 많이 하게 한다. 어떤 집단의 쥐가 오래 살았을까? 정답은 다. 곧 모이를 적게 먹고 운동을 적게 한 쥐였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적게 먹고 운동을 많이 한 쥐가 오래 산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결국 먹는 것이든 운동하는 것이든 지나친 것은 모두 나쁘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수명을 결정하는 요인은 이것만이 아니다. 무조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지 마라. 동의보감에서는 건강하려면 자연의 질서를 따라야 한다고 했다. 자연의 질서를 따른다는 것은 자연의 기의 흐름을 따르는 것이다. 자연은 봄이 되면 피어나고 여름이 되면 자라나 늦여름이 되면 무르익으며 가을이 되면 거두어 들이고 겨울이면 갈물이 된다. 사람도 태어나 자라고 무르익어 거두어 들이며 마침내 땅속에 갈물이 된다. 자연의 봄은 양기가 솟아나는 때이다. 겨우내 음기 속에서 움츠리고 있던 모든 것들이 봄의 양기를 받아 생명의 싹을 피운다. 여름이 되면 양기는 최고에 달한다. 만물이 번성해진다. 그러므로 봄과 여름에는 이 양기를 받아들이기 위해 일찍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늦게까지 최대한 양기를 받아들이기 위해 봄과 여름에는 늦게 자야 한다. 가을은 무성했던 것들이 결실을 맺어 그릇이 가득 차듯 모든 것이 풍성한 계절이다. 그러나 가을은 아직 양기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저녁이 되면 서리가 내려 생명을 죽이는 때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야 하지만 저녁에는 음기를 피하기 위해 일찍 자야 한다. 겨울은 음기가 아침 저녁으로 매섭다. 모든 것이 갈물이 되고 움츠러 드는 때이다. 그러므로 겨울에는 음기를 피하기 위해 일찍 자야 하며 아침에는 해가 떠올라 양기가 퍼지는 때를 기다려 늦게 일어나야 한다. 이것이 자연의 흐름에 따라 자고 일어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다. 자연의 흐름은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마음은 물론 행동거지와 옷차림까지도 거기에 맞출 것을 요구한다. 봄은 모든 것이 새로 피어나듯 나의 마음도 피어나게 해야 한다. 하루의 계획을 아침에 세우는 것처럼 1년의 계획을 봄에 세우는 것이다. 계획은 조심스럽게 느긋한 마음으로 멀리 내다보며 짜야 한다. 그러려면 행동거지도 느긋해져야 한다. 천천히 넓은 정원을 거닐며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도 느슨해야 한다. 모든 것이 살아나는 때이므로 나도 생물을 살려준다. 사회적으로는 상을 주되 벌을 주지 않는다. 여름은 더운 때이므로 나도 더워야 한다. 해를 싫어하지 말며 땀을 흘려야 한다. 화를 내지 말며 모든 것이 무성하게 자라도록 해야 한다. 화를 내면 몸 안에 불이 일어난다. 더운 여름에 불을 떼면 지나치게 더워진다. 그것은 양생의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다. 마음가짐으로는 안으로 침잠하기보다는 밖에 마음을 두어 뻗어나가야 한다.
반면에 가을은 이제 거두어 들여야 하는 때이다. 밖을 향했던 마음을 안으로 거두어 편안하게 한다. 가을은 살아있는 것을 죽이는 때이지만 죽인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어쩔 수 없이 죽일지라도 너무 가혹해서는 안 된다. 겨울은 음기는 넘치고 양기는 부족한 때이다. 함부로 양기를 발설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겨울에 땀 흘려 운동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 너무 덥게 난방을 하여 땀이 나게 해서는 안 되며 다만 추운 길을 피하는 정도가 좋다. 모든 것이 갈물이 되듯 내 마음도 갈무리하여 드러내지 않는다. 이것이 자연의 흐름에 따라 내 몸과 마음과 행동 거지를 다스리는 방법이다. 이러한 사계절의 변화에 따르는 음양의 변화는 모든 것의 시작이며 끝이다. 이를 거스르면 병이 생긴다.